안녕하세요. 한세대학교 경제연구소장 이문규입니다. 저희가 이번 2월 14일 날 예정하고 있었던 2차 퇴직 예정자 과정을 어쩔 수 없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매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또한 너무나도 아쉬워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결정이니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워낙에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요. 저희가 과정을 다음 방학인 8월 달밖에 이제 진행할 수가 없어서 그 전에 짧게나마 저희 연수 내용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거는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퇴직 예정자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퇴직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소득은 뭐니 해도 공적연금 소득인데요. 이 공적연금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또 변화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인구 고령화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있었던 제도를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달라진 거는 바로 세금 제도입니다. 2002년도에 달라졌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임용되셔가지고요, 매월 급여를 받으시는데 이제 거기서 공적연금을 떼고 나옵니다. 기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기여하신 공적연금과 관련해서 2002년도 이전에는 연말정산을 안 해드렸어요. 그 말은 그때 세금을 다 내셨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2002년 이후로는요, 매 연말마다 소득공제다 내지는 세액공제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돌려드렸고요. 이 말은 세금을 안 내셨다는 거죠. 그럼 세금을 언제 내시겠어요?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실 때, 그때 내게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 중에 02년 이전 기여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는 연금을 받으시지만 02년 이후 기여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있는 연금을 받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테고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중에 선생님께서 받게 되시는 연금에는요, 일부 세금이 있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공무원연금법이 2010년과 2016년 두 번에 거쳐서 개정이 됐습니다. 10년 이전을 1기간, 10년부터 16년까지를 2기간, 16년 이후를 3기간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크게 달라진 건 첫 번째는 기여율입니다. 월급에서 6% 뛰다가 7% 뛰다가 9% 뛰는 걸로 바뀌었고요. 재직기간 33년 내면 끝이었는데 36년으로 늘었고요. 세 번째 개시연령 60세부터 개시였는데 65세로 바뀌었고요. 지급률 매 월마다 2.5%씩 주는 거를 1.9%로 줄었다가 1.7%로 줄었는데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내용들은요, 이번에 퇴직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하지만 중요하게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퇴직을 하셔가지고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을 연금 수급권자라고 합니다. 이 연금 수급권자가 공적연금도 수령하면서 다른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돈도 많이 버니까 연금액을 최고 절반까지 줄이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연금 일부 지급 정지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퇴직 이후의 소득, 어떤 소득을 따지느냐?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까지 포함을 해가지고요. 2020년 기준했을 때 한 달에 237만 원 이상을 벌게 되시면은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되려 그로 인해서 연금이 깎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 소득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번에 달라진 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바로 건강보험료 부가치기가 개편됐습니다. 지난 2018년도 7월 1일 날 개편이 됐고요. 2022년도 7월 1일 날 또 개편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거는요, 퇴직하셨던 분들이 과거에는요, 건강보험료를 안 내셨어요. 자녀 밑에 들어갔었다고요. 이걸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공적연금 수급권자의 피부양자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1년 동안 받는 연금 총액이 과거에는요, 4천만 원 될 때까지도 자녀 밑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하신 분들이 자녀 밑에 들어가서 건보료 내지 않고 혜택만 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 공적연금 소득 이외에도요, 금융소득이라든지 근로, 사업소득, 기타소득 다 합쳤을 때는요, 1년에 무려 1억 2천만 원 벌 때까지도 자녀 밑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다라고 해가지고 두 번의 개정을 통해가지고 모든 소득 다 합쳤을 때 2천만 원 넘으면 개별 부가로 변경이 됩니다. 그 말은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요, 개별적으로 건보료를 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왜 또 문제가 되느냐? 재직 중이실 때, 직장 가입자일 때는요,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가 되는데, 그것도 절반은 사업주인 나라 내지는 법인이 내주고 선생님께서는 절반만 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퇴직을 하셔서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온전한 금액을 혼자 다 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결코 만만치는 않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선생님께서는 받는 연금에 세금이 좀 있으세요. 그리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은 조금 깎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적지 않은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될 겁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퇴직하시는 분들이 그러면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요. 그동안에 많이 이제 뭐 노력하시고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자산을 갖고 계신데 이 자산에 대한 부분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자산은 크게 부동자산과 유동자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부동자산, 부동산이죠. 유동자산은 금융자산입니다. 먼저 이 부동자산을 갖고 오기로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2017년, 18년, 19년 3년 동안에 무려 부동산 대책이 18번이 나왔습니다. 그걸 전부 다 알 수는 없고요. 대표적인 거 3가지만 인지하시면 되는데요. 2017년도 부동산 8.2 대책, 2018년도 부동산 9.13 대책, 마지막으로 2019년도 12.16 대책입니다. 그런데 이 대책들이 각각 다른 대책이 아니고요. 8.2 대책 위에 9.13을 얹었고요. 그 위에 12.16을 얹었기 때문에 최종적인 12.16에 대해서만 자세히 아시면 대부분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12.16 대책만 보더라도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걸 다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요약했을 때 던지는 메시지가 한 2-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그 기존 대책들은요. 다주택자들한테 주는 메시지였다면은 이번에 12.16 대책은요. 어때요? 1주택자에게도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어때요? 갖고 있으면은 세금 폭탄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특히나 강남 4구 마용성에 대해서는 건드리지도 사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옥죄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나갈 수 있는 길도 터졌죠. 올해 2020년 상반기 안에 팔게 되면 양도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부 부과하는 것을 좀 낮춰서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 그러면은 강남 4구를 벗어나서 마용성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가야 되나요? 경기도로 가야 되나요? 지방을 가야 되나요?를 물어보는데, 이거는 상황별 케이스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추가적인 연수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자산은 그렇게 되고요. 그렇다면 유동자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금융자산인데요. 금융사는 선생님들께서 이용을 하시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크게 재테크의 삼요소다라고 하는 거는요. 집전과 용전과 수전으로 나눠집니다. 모을 집자를 써서 집전, 돈을 모으는 거죠. 바로 은행이 이 일을 해주는 거고요. 보관의 의미가 가장 크다. 환금성, 내가 바로바로 뺏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이자에 대해서는 저금리 기조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자에 돈을 불리겠다 이거보다도 보관의 의미가 가장 큰 은행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용전. 돈을 불리는 거죠. 대표적으로 증권사가 있겠습니다. 주식 내지는 채권 등지를 활용해 펀드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내 돈에 대해서 불려가는 거 증권사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수전, 돈을 지키는 거죠. 바로 보험사입니다. 각종 사고라든가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거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세금이라든가 건보로부터 지키는 거 비과세, 분리과세 등이죠. 지금 퇴직을 앞두고 선생님께서는요, 사고로부터 지키는 이 수전도 중요하겠지만, 어때요? 세금이라든지 건보로부터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비과세, 분리과세, 이런 상품들을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던 거는 선생님께서 퇴직하고 난 다음에 연금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까지 합쳐가지고의 과세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 부동산 취득했을 때 보유하고 있었을 때 아니면은 매매를 했을 때 양도를 했을 때 각각과 세금 체계가 어떻게 되고 절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최종적으로 내가 자녀한테 돈을 좀 주고 싶어 증여 내지는 상속과 관련된 세금 체계가 어떻게 되고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연수를 준비했습니다. 자, 마무리를 드리자면요. 저희 경제연구소의 기본적인 모토는요. 선생님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수를 진행을 하고요. 연수에서 그치지 않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상담을 통해 가지고 선생님께 실무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의 팀이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부동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부동산팀, 그리고 유동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금융팀, 세 번째로는 이 업무 처리를 하면서 세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무회계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8월 달에 또 연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다리셨다가 그때 또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해서 드릴 테고요. 내가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좀 힘들어, 좀 빨리 개별적인 상담을 좀 받고 싶어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요,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고 연구소로 연락 주시고 그다음 내방 하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또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세대학교 경제연구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번 연수 때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